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한 주 김현선입니다. 편안한 주말 오전 보내고들 계신가요? 명쾌한 주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명쾌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명쾌한 주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강우일 주교 모시고 제주의 각종 현안부터 세상 사는 이야기들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는 좀 우리가 어둡고 좀 침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새해는 그 모든 그 우울함과 걱정을 좀 떨쳐버리고 밝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금 지난해 11월에 이제 교구장 퇴임하시고 나서 일상에 좀 변화가 있으신지 여유가 생기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 뭐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놨으니까 제가 이제 그 공인으로보다는 네. 그냥 개인으로 아주 편하게 그 뭐 숲길도 걷고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산책 코스가 있으세요? 예, 여기 나가면 금방 그 방선문 가는 그 네. 계곡길이 있는데 네. 아마 일반 우리 제주 도민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네. 푹 빠져 있는 그 계곡길이 돼서 네. 바깥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그 걸으면 아주 호젓하고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난해 이제 그 전 세계 코로나19가 사실 덮치면서 석 달이면 끝날까, 6개월이면 끝날까 한 게 이제 해를 넘겼어요. 네. 그래서 곳곳에서 피로감도 많이 쌓이고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시기들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요. 네. 주교님께서는 좀 이런 상황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고 뭐 정말 언제 이 모든 파동이 물러갈지 아무도 지금 정확한 걸 알 수 없고 불안한 그 마음이죠 다들. 그런데 그래도 언젠가는 끝날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런 그 사태 때문에 특히 우리 제주도민들 중에 이제 우리 제주도는 관광업이나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식업 또 무슨 뭐 여행업, 숙박업 또 뭐 기타 이런 그 여행자들을 맞이해야 네. 되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제가 그 짐작을 하고 있고요. 정말 좀 그분들이 좀 이 생계 위협을 받지 않는 좀 정상적인 그러한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 상황이 그렇게 금방 그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보이지를 않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한쪽으로는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사실 코로나19가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감염병 상황이 좀 상시화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지 않겠냐라는 시각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인간들이 자초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좀 시사하는 바라고 할까요?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벌써 2000년대 들어오면서 초반부터 이렇게 사스라든지 또 신종플루, 그다음에 또 메르스, 뭐 에볼라, 뭐 이런 여러 그 새로운 그전에는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던 그런 새로운 질병들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유행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냥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순식간에 이렇게 확산되면서 위협하는 그런 현상인데 이것이 그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여행한다기보다는
그네들이 이주하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다니면서 서로를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그 일이고, 또 그 바이러스가 그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그전에는 숲 속에 아니면 뭐 동굴 속에 깊숙이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렇게 인간 세계까지 다가온 그 이유는 결국 인간이 자연을 끊임없이 그전에 안 가던 그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그것을 개발하고 또 그 훼손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바이러스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 우리의 삶의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주로 지금까지 그 많은 것을 이렇게 생산하고 개발하고 소비하고 하는 그런 그 현대 소위 물질 문명의 패러다임을 근원적으로 우리가 좀 성찰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과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이런 그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또 출몰을 할 때 우리가 속수무책이지 않을까. 이번에 당한 것처럼 또 그런 지금 현재로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도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이 현대 문명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쪽으로 우리 모두가 그 정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또 기업에 계시는 경제계에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좀 그런 그 근원적인 사고의 전환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과 이제 맥락이 이어진다고 보는데, 지난 그 퇴임사 때 어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최근에 이제 비자림로 공사 반대 활동을 하시는 시민 모임에 비자림로를 보존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투자다라는 메시지도 전달을 하셨는데, 이러한 메시지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네. 예, 이 생태계라는 것이 우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금방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식물과 또 뭐 미생물서부터 미생물, 식물, 동물, 뭐 곤충,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긴밀하게 사실은 고리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이렇게 그 고리가 깨지면 그 전체에 차례로 영향이 가도록 아주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생태계는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하나의 그 완성품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무분별하게 인간이 개입해 들어가서 그 고리를 끊고 파괴하고 훼손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기계 같으면 뜯어 고칠 수 있는 부품을 바꿔 낄 수 있지만, 이 자연 생태계는 이 회복, 이미 그 안에 아주 완성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이 외부에서 막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게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마존 지역 같은 데서도 지금 계속 거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1970년대부터 대자본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광활한 지역에 나무를 끊어내고 다른 뭐 생산성이 좋은 나무를 갖다가 이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큰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했죠. 근데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생태계의 구조를 모르고 타지에서 전혀 그 생태계와는 맞지 않는 생물들을 거기 투입을 하고 이식을 시켜서 그게 다 멸종되고 돈만 낭비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제주 생태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는 게 그게 최고의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에서는 사실은 각종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국책 사업들도 있었고, 네. 사실은 대규모 외부 자본들을 유치를 네, 하는 개발 사업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돼 왔고, 되고 있는데,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주교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제주가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네. 예, 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장 전형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결과가 드러난 것이 저기 어딥니까?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네. 가 그 어마어마한 그 돈을 투입해서 건물을 구조물을 짓고 그랬지만 그것이 본래 그 토지를 제공했던 토지주들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고 그래서 결국 그게 법원까지 가가지고선 이제 JDC가 그쪽 머자야 그룹에 1,200억을 이렇게 네. 배상을 하라 하는 그런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거기 예래동이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인데 거기에 지금 그 콘크리트 구조물만 댕그렇게 남아서 아주 흉물로 되어 버렸고 그러고서는 또 국민의 혈세를 1,200억을 투입을 해서 그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저기 어딥니까 저 영리병원 계획하고 있었던 녹지 네, 녹지병 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보면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버려진 채 네. 그냥 이렇게 흉물스럽게 중산간에 버티고 있는 그걸 보면서 참 야, 이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나.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해서 그건 중단이 돼버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 제주의 그 정말 아름다운 우리 자연 유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고 파괴하고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거기 한번 가보는 사람들은 육지에서 오신 분들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도 또 뭐 아직도 그 사파리 월드라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오라 단지 또 개발도 또 거론되고 있고. 근데 이미 드러난 그런 그 비참한 그 결과를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또 어떻게 또 새로운 대규모 개발을 이렇게 꿈꾸고 계시는지 저는 정책을 다루시는 분들이 좀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한 책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뭐 일부 시청자들 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제주가 산업구조도 취약한데 그럼 개발 사업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럼 어떻게 지내라는 거지?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옛날에 이탈리아에 가서 몇 해를 좀 지내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탈리아의 그 서해안 그 장화처럼 생긴 그러니까 좌측 그 해안가에 아주 정말 절경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말피 해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세계 곳곳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전경을 보기 위해서 1년 전에 예약을 해도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은 절대로 그 기존에 있는 그 자연 생태계를 이렇게 막 그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대형 호텔을 짓거나 그런 거 절대 안 했거든요. 그냥 옛날 있던 집들 1, 2층 뭐 기껏해서 3층 그 정도의 아주 오밀조밀한 그런 옛날 그 주택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이 되니까 세계 곳곳에서
아 나도 거기 한번 가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인기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 대규모로 개발을 해서 대자본을 끌어들여서 대규모 호텔을 짓고 이런 거는 망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관광은 완전히 이제 시대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자연을 우리가 되도록 살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의 그동안에 그래도 가장 획기적인 저는 공헌을 했다고 보는 거는 올레길을 네. 이렇게 올레길이 조성이 돼 가지고 그 올레길을 사람들이 걸으면서 제주다운 그 전경을 보면서 거기서 그 일종의 힐링을 네. 받고 또 이렇게 쉬고 몸과 마음이 다 쉬고 그래서 제주가 그 육지 분들에게 정말 가고 싶은 정말 낙원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는 돈으로 우리가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을 몇백 개 짓는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거로서는 실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제주가. 그래서 우리 제주 도민들도 그런 제주가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한 이렇게 생각과 어떤 긍지, 보람 뭐 이런 거를 갖고 이렇게 대하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좀 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정말 못 살 때 외부의 대규모 자본들 유치해서 우리가 정말 큰 뭔가를 지어서 이제 성장 위주의 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가치인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지속 가능성에 좀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사고를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도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에 이제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선언이라는 거를 하면서 어떤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한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일각에서는 좀 별로 알맹이가 없다, 속빈강정이다 이런 비판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송악산 선언을 통해서 개발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 송악산 선언에 대해서는 주교님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그건 당연한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 당연한 결정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것이 그냥 그 선언으로서 끝나지 않고 제주도의 그 자연 생태계를 실제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 결정이라면 구체적인 그 사례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런 개발의 그 요청이 들어오고 욕구가 이렇게 야기되고 하는 그런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엄중한 그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냥 그 막연한 그냥 선언이 아니고 하나하나 그 개발의 어떤 그 요구나 이런 요청 사항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하나를 정말 엄격하게 제주도 전체를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엄격하게 다루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주 이제 워낙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본들도 눈독을 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들도 많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내 곳곳에서 사실은 그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강정마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갈등, 곳곳에서 정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런 갈등 현안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예, 그 갈등이라는 이제 어휘가 이제 좀 저는 그 어떤 두 편이 이렇게 서로가 한쪽이 이쪽이나 좌측이나 우측이나 하여튼 서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서로 겨루면서 그것이 절충이 안 될 때 이제 그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정책 당국에서는 그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는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지금의 제주도 사람만이 아니라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의 제주도민, 우리 후손들까지 생각하면서 무엇이 가장 우선적인 가치인가, 그 가치를 이렇게 식별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제2공항 문제 같은 사례를 든다면 그 주변에 이제 그 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뭐 단적으로 말해서 땅값이 막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개발 이익을 그 차지할 수 있는 분들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당장 거기에 이제 자기 땅을 빼앗기고 거기서 고향을 떠나야 되는 분들은 또 결사반대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그냥 갈등이라는 단어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제주도 전체를 봐서 무엇이 절대적인 더 우선해야 되는 가치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제주도는 이미 지금 현재 공항 하나로도 제주도라는 섬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내방객의 한계를 지금 넘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지하수 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이미 그 포용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렇다면 이 제주도의 50년 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더 우선적인 가치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인가. 그런 정책 당국의 그 결정, 그리고 도민들도 그런 시각에서 좀 이 사안을 바라보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공항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의견 수렴에 합의를 하고 이제 여론조사라는 방식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까지 지금 합의가 된 상태인데요. 사실은 누구도 그 여론조사에서 의견 수렴이 끝난다고 해서 이 제2공항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2공항 문제에 어떻게 앞으로 접근하고 좀 이 부분을 논의를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현 정부도 중앙 정부도 이제 도민들의 의사를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또 도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들 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그 도정도 그렇고 중앙 정부도 그렇고 이렇게 정말 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제일 그 소중한가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주 도민들은 이것이 정말 그 어느 한 부분의 그 의사라기보다는 우리 제주도 전체 도민으로서 제주도의 50년 후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대규모 공항을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1,500만이 1년에 이제 유입되면은 그거 가지고도 지금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공항이 또 하나 생겼을 때 그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명, 4천만 명 가까이가 들어온다고 할 때 이 제주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제주도는 완전히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지금의 그 아름다움과 그 육지분들이 와서 정말 힐링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력이나 또 가치를 다 상실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볼 낯이 없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민들도 확실하게 좀 우리 그 의사를 이렇게 밝히고 또 이렇게 그런 그 선택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강정 해군기지의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것 같다. 그것이 재현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들이 있으시거든요. 강정 문제에 대해서 워낙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현장에도 오래 계셨고 그러면서 이 제2공항 문제와 강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재현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지금 강정마을의 경우에 해군기지가 지금 들어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갈등들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예, 글쎄요. 참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지만 이 큰 개발 프로젝트의 뒤에는 엄청난 뭐라고 할까요? 돈이 결국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몇 조 단위의 그 경비가 투입이 되고 또 그런 몇 조 단위의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 당국에 계속 압력을 넣고 또 정부 당국은 어떤 예산을 전체 경제를 이렇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투입을 하고 근데 이런 개발의 성장과 개발의 경제 논리는 이제 전 세계에서 경제학자들도 이제 한계에 왔다. 그런 성장 중심의 경제학은 이제 극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탈성장이라는 것이 이제 많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거론이 되고 이제 이 탈성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이어갈 또 앞으로 등장할 여러 가지 자연 재해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방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류의 지금 현대 문명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진되려고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정말 엄중한 가치관과 판단력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거나 또는 뭐 중단하거나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관점부터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도내 곳곳에 갈등들이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도민들이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태도의 문제랄까요? 뭐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저희가 갈등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이런 갈등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을지. 예. 예, 뭐 다른 외국에서도 이렇게 공항이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 2년이 아니라 10년씩 때로는 20년씩 주민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공론화 과정을 길게 거칩니다.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고 주민들도 이렇게 납득이 가고 또 10년, 20년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사전에 우리가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부디 조급증을 갖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시지는 말기를 저는 아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거죠. 긴 숨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정권이 5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데 자기 정권대에서만 뭔가 업적을 만들어서 이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행정은 좀 이제 그만두시고 정말 숨을 길게 쉬면서 국민들이 토론하고 논의하고 문제 제기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좀
숨을 길게 쉬는 그런 자세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뒤탈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주교님이 이제 제주 교구장 취임하시면서 제주에 오신 거잖아요. 예. 네. 오셔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하셨는데 맨 처음 이제 제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한 게 4.3이 아닌가 싶거든요. 4.3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해오셨고 어떤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주최해서 직접 가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4.3 문제에 그렇게 집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거든요. 네. 예, 제가 사실 처음 제주에 왔을 때 그 4.3이라는 뭐 사건이 있었다 그 정도만 알고 이렇게 왔었는데 예, 제주에 와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을 많이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그 살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또 그 정치 지도자들이 또 그 군대와 경찰 이 공권력이 우리 국민의 그 한 사람들인 그 제주 도민을 너무 이렇게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 인권을 훼손하고 정말 그 도저히 같은 국민으로서 또 같은 그 피를 나눈 혈연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정말 비인간적인 일을 너무나 그 크게 저질렀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그 저도 이제 그 뭐 그런 거 모르고 이렇게 평생을 살다가 제주에 와서 그런 현실을 보니까 정말 죄송하고 제주 도민들께 정말 그 어떻게 그 과거의 상처를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갚아드릴 수 있는 기워 갚아드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제주에 보내신 뭐 저는 하늘의 네. 뜻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뜻이 정말 그 도민들의 그 70년에 달하는 긴 세월의 그 고통과 인내와 이런 것을 좀 전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99%에게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알리라고 저를 제주로 보내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여튼 기회가 좋든 나쁘든 저는 그 저한테 말할 기회가 주어지면 4.3의 그 비극에 대해서 제주 도민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특별법 개정안 이후에도 사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저희가 가야 할 길이 많은데요. 좀 어떠한 태도들을 갖고 이 문제들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말씀을 주신다면. 예, 그 제가 이렇게 4.3 문제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놀란 것은 의외로 이렇게 연구 업적이 없고 기록과 사료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또 뭐 4.3 재단 측과도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부에서 결국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일체 언급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제일 큰 원인으로 그 학계에서도 그 연구하신 분들이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뭐 그런 연구 과제를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이 4.3의 진실을 사실 그 정확하게 밝혀내는 데는 많은 사료 발굴과 또 증언자들의 증언록 채취와 이런 작업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젊은 그 세대들이
좀 이런 분야의 그 전공을 좀 많이 해주시도록 석박사 그 과정의 장학금들이 좀 더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4.3에 관한 연구와 또 그 4.3의 그 역사와 지금 오늘의 우리의 현재 한국의 또 현대사, 저는 4.3이 이 한국 현대사의 어떤 큰 흐름의 첫 단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시는 그런 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좀 더 이런 4.3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남북의 통일까지 나아가는 어떤 민족의 그 현대 역사를 꿰뚫어 보는 그런 역사적인 비전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는데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우리 후손들,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에게도 이 4.3에 대한 그 교육, 또 현장 답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도록 교육 당국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년 전에 저희가 이제 예멘 난민이 대규모로 이제 제주에 오면서 한참 논란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들도 굉장히 뜨거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인 입장을 밝혀오셨어요. 좀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이런 어떤 이들에 대한 어떤 시선,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뭐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배달 민족 그런 어휘가 이렇게 우리 네. 뇌리에 이제 이렇게 각인이 돼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뭐 중국에서도 건너왔고 또 뭐 다른 데서도 네. 이렇게 건너온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또 이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근데 그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 이주민들 또는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 저항이나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사실 그 이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산업 발전이 가능했다. 이런 그 분석들을 학자들도 하거든요. 그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새로운 또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계 이제 여러 그 분야에서 학자들도 그거를 최근에 와서 이제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주민이 절대로 그 본방인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그 폭넓게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는가. 사고의 전환을 우리 그 단일 민족으로 살아오신 대한민국 국민들도 좀 이제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소수자에 대한 논란들도 여전히 뜨겁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글쎄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특히 이제 우리 그 한국처럼 오랜 세월 유교적인 문화 또 가부장 문화를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최근에 어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새로운 그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도 모를 그런 그 어려움을 느끼는데, 지난번에 언젠가 저는 이렇게 자녀를 성소수자로 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녀가 성소수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이미 거의 다 성장을 했는데 그 자녀도 부모에게 굉장히 어렵게 고백을 이렇게 했을 때 그 고백을 듣고서 그 부모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에 대해서 막 그 아주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집에서 내쫓거나 그 거의 그러니까 억지로 그 성향을 바꾸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게 되지를 않죠. 그래서 또 이렇게 그동안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감당했어야 할 그 심적인 고통과 또 사회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학교에서 뭐 왕따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고통을 부모가 들으면서 그때부터 부모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가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을 억지로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그 명령으로서 이게 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그 성소수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최대한 존중해주고 단죄하거나 또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제외시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교님이 워낙 질문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이렇게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항상 내시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종교인이 너무 세상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의 시선들도 있고요. 일부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네. 예, 뭐 글쎄요, 이렇게 종교인이라는 어떤 그 개념 속에는 아마 이렇게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니면 뭐 절에 계시는 분은 절 안에 그 공간 안에 있는 그 장면만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고,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어디 그 성전 안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지 않았거든요. 세상에 제일 힘없는 사람들,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 또는 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아다니시면서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이 당신도 누구나와 똑같은 고귀한 인간입니다 하는 그런 자존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인간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이렇게 성사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애쓰신 것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삶을 이렇게 이어받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세상 속의 한복판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만 있는 게 절대로 종교인이 아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예. 예, 뭐 지금까지 제가 말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 제 직무를 내려놨으니까 물론 성직자로서의 직무는 그대로입니다만 좀 조용히 살렵니다. 그래도 사회를 위해서 좀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하실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따로 계획은 없으십니까? 뭐 따로 지금 제가 계획하는 것은 없고요. 네.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기쁘게 달려가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에게 좀 마지막 메시지를 좀 전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한 해 정말 우리가 굉장히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바깥에서 유입되는 인구들, 여행객들, 관광객들 맞이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 좀 그래도 새해에는 좀 더 사정이 나아지기를 저도 이렇게 간절히 그 바라고 또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제주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 문화적 전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존양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제일 큰 원인은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최소한의 생산을 해서 최소한의 소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끼고 좀 검소하게 사는 그런 습관을 새롭게 우리 좀 습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순으름 정신인데 이게 정말 저는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그 제주만의 독특한 그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어려울 때 서로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서로 함께 힘을 무거운 짐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그 제주의 아름다운 문화적 전통을 우리가 잘 새롭게 또 조명해서 가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쾌한 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림처럼 언제